허위 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여당 단독으로 상임위에서 처리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정권을 향한 언론의 건전한 비판에 재갈을 물리는 법이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기재위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이 당초 당론으로 추진했던 상위 2% 부과안은 폐지됐습니다. 이재명 캠프에서 보훈 인사 논란이 불거진 황교익 씨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에선 경선 룰의 역선택 방지 조항 도입 여부를 놓고 후보들 간의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대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해보는 정가동향, 모교정책클럽, 기자 대기자. 오늘은 황교익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대를 둘러싼 민주당 내 공방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원희룡 후보 간의 진실 공방 등 여야의 내용과 갈등을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9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허위 조작 보도에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게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오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야당은 언론 장악, 입법 독재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여당의 수적 우위를 넘진 못했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2시간 넘게 양보 없는 줄다리기가 이어졌고 여야는 이번에도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도종환 위원장은 논의가 공전한다며 의결 절차에 들어갔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위원장석을 둘러싸며 강력 항의했습니다. 위원장님, 표결에 대한 의사를 저희 하지도 않고서는 왜 그냥 진행을 하십니까? 북한이에요, 북한이에요? 소속 의원 50여 명도 회의실에 집합해 민주당을 강력 규탄했습니다. 하지만 법력권 의원들의 기립 표결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통과됐습니다. 재석 16인 중 찬성 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개정안은 언론사의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허위 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핵심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은 악의적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자를 구제한다는 취지라고 주장했습니다. 추진하게 된 배경은 잘 아시는 것처럼 야당도 동의하시는 것처럼 언론에 대한 오보도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 피해가 많으니 구제하지 않은 것은 다 동의하시는 것이죠. 반면 국민의힘과 정의당, 언론단체들은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언론 재갈물리기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비판을 받은 차단법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야당의 반발이 거세지만 민주당이 과반수의 의석수를 확보하고 있는 만큼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1가구 1주택 대상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11억 원으로 상향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이 오늘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강민지 기자입니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현행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일괄 상향 조정됩니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 다주택자는 기존과 같이 6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6억 원씩 합산 12억 원의 공제를 받는 부부 공동명의 등 다른 부과 기준은 그대로 유지돼 사실상 공동명의의 종부세 혜택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종부세 납부 대상 가구는 지난해 52만 가구에서 올해 28만 가구 정도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공포 후 즉시 시행하도록 하고 이 법 시행일이 속한 연도에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사실상 2021년 귀속분부터 공제액을 인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은 이번 종부세법 개정안이 정부의 주택가격 안정정책과 충돌하는 부자 감세라며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강남 같은 지역에서 다시 일어나서 결국에는 수도권 전체의 부동산 시장 불안을 촉발할 수도 있는 법안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한편 환경노동위원회에선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35% 이상으로 올리는 내용의 기후위기 대응법이 통과됐습니다. 민주당이 야당의 불참 속에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는데 국민의힘은 목표치가 낮다며 기후악당법이라고 비판했고
정의당도 목표치를 50% 이상으로 명시해야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국회방송 강민지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대규모 환불 사태로 논란이 된 머지 포인트 사건과 청주 간첩단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김동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행안위 전체 회의에선 최근 서비스 축소로 먹튀 논란과 함께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를 일으킨 머지 포인트 사건이 언급됐습니다. 금감원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자로 등록된 업체가 아니라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만 고발 조치한 상황. 하지만 회사가 4년째 자본 잠식 상태인데도 고급 스포츠카를 리스한 경영진에 대해 회사 돈을 사적으로 빼돌린 가능성이 있다며 보다 포괄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자녀 재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만약 사기 형태나 횡령, 배임 이런 재산 범죄일 가능성이 큰데 그러면 재산을 빼돌리기가 시작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다 고려를 하셔서 지금 수사가 될 수 있도록. 간첩단 활동 혐의로 구속된 충북 동지회 사건도 쟁점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활동가들의 대선 캠프 특보단 전력 의혹을 언급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간첩단이 옛날 대선 대통령 선거 캠프에 활동한 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수사할 계획이 있습니까? 사실관계 전반에 대해서 엄정하게 계속 수사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전체 회의에선 쌍용자동차 국가 손해배상 사건 소취하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결의안은 쌍용차 파업 진화 과정에서 발생한 인적, 물적 피해와 관련해 쌍용차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고 노동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교육위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어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 당구장과 만화대여소 등은 제외하는 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또 교수 등이 직무 관련 사기죄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은 경우 당연 퇴직하도록 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이번엔 여야 대선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황교익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 논란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던 이재명, 이낙연 예비후보가 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국민의힘은 여론조사 역선택 방지 문제를 놓고 대권 주자들 간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홍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훈인사 논란의 친일 논쟁, 당사자의 거친 발언까지 이어지면서 민주당 대선 경선판을 흔들고 있는 황교익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 논란. 경선에 부정적인 영향만 끼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이재명, 이낙연 후보 측이 정리에 나선 모습입니다. 이낙연 후보는 자신의 캠프 측 인사가 황 내정자에게 친일 문제를 거론한 데 대해 사실상 사과했습니다. 저희 캠프의 책임 있는 분이 친일 문제를 거론한 것은 지나쳤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열린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에게 황 내정자 거취 문제를 질문받은 이재명 후보는 즉답을 피했지만 캠프 측에선 잦은 사퇴 주장이 나왔습니다. 본인은 억울을 하겠지만은 이 본인과 인명권자를 위해서 용단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다음 주 선관위 출범을 앞두고 있는 국민의힘은 경선룰을 놓고 서서히 기싸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당장 최재형 후보 측이 여론조사에서 역선택이 작용하고 있다며 역선택 방지 조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상대하기 부담스러운 사람 또는 두려운 후보를 의도적으로 집단적으로 배제하고 상대적으로 쉬운 후보를 선택하는 경향이 뚜렷이 보이고 그건 여론조사 최 후보 측은 여야 후보 모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보다 범야권 후보만을 했을 때 지지율이 더 낮게 나타나는데 역선택에 따른 결과라는 겁니다. 역시 범야권 주자만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하락세를 보이는 윤석열 후보 측도 역선택을 우려하는 국민이 많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지지율 상승을 보이는 유승민 후보 측은 중도 확장성이 나타난 결과라는 입장입니다. 유승민 캠프 측은 역선택 방지를 운운하는 것은 대선 주자로서 자신이 없음을 실토하는 것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홍준표 후보도 범야권 후보군 여론조사에서 자신의 지지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중도 지지층의 확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역선택 방지 조항을 놓고 후보들 간 유불리에 따라 입장차가 확연한 가운데 본격적인 경선룰 논의가 시작되면 신경전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월성 원전 가동 중단과 관련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배임교사 혐의에 대해서 불기소 권고한 것을 놓고 여야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사퇴 기정이라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야당과 합작해버렸던 기획사정, 정치감사에 대해서 해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호수 검찰총장이 수사팀 의견을 배제하는 수사심의위원회라는 칸으로 꼼수를 부렸다며 불기소 권고는 짜여진 각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모바일 결제 플랫폼 머지포인트의 대규모 환불 사태에 대해 소비자와 가맹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완주 정책위 의장은 오늘 정책조정회의에서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의 사업 투명성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고 환불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경찰 수사까지 이어지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선불업에 해당하는 영업 사례를 점검하는 등 머지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백신 수급 실패에 대해서 인정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임승호 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내고 미국 모더나 본사를 방문한 정부 대표단이 백신 공급 시기에 대해서 확답을 받지 못하고 빈손으로 귀국했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가 모더나와 월별, 분기별 공급 물량도 명시하지 않은 백지 계약을 체결해 놓고 국민을 우롱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현지 시간 18일 터키 공식 방문의 마지막 일정으로 앙카라 한국공원을 찾아서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헌화했습니다. 헌화를 마친 박 의장은 참전 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은 한국과 터키가 굳건한 형제의 나라가 되는 토대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은 참전 용사들의 헌신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며 후세들에게도 그 기억을 교육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경쟁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의 자유, 업무 방해죄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선거 결과에 불복해 상대 후보를 무분별하게 고발하는 악습은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장정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장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인 대선 전국을 앞두고 여야 진영 모두에서 내부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먼저 그 여권 상황을 살펴보면 대선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 황교익 리스크를 만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내정된 황교익 맛칼럼니스트의 독설이 여권의 경선판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황교익 씨가 이낙연 후보의 정치 생명을 끊는 데 집중하겠다 이렇게 거침없이 독한 말을 쏟아내면서 여당은 현재 황교익이란 돌발 변수로 비상이 걸렸는데요. 황교익 씨는 자신을 향한 보은 인사, 친일 프레임이 억울하다는 건데 이 정책, 도덕성 같은 경선 이슈가 현재 이 황교익에 묻혀버린 형국입니다. 네, 이제 황교익 씨도 정치권 인사들의 말을 세게 맞받아치면서 이 논란이 더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그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고 강해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야 진영 모두에서 이 친일 논란의 사퇴 요구까지 나오면서 황교익 내정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는데 이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황교익 씨가 자진 사퇴는커녕 오히려 내 권리를 지키겠다. 일단은 이렇게 인사청문회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금도를 넘었다고 경고한 송영길 대표를 향해서도 이낙연 후보나 자신에게 사과시켜라. 일개 시민에게 무슨 경고냐 이렇게 거친 소리를 쏟아냈습니다. 황교익 씨 인터뷰 발언 들어보시죠. 저한테 막말을 한 사람이 사과를 해야 저도 사과를 하죠. 그게 순리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송영길 대표도 저보고 금도 넘었다 그러면서 경고를 하는데 그 당내 사람한테 먼저 정치인을 불러다 놓고 사과하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게
더불어민주당 대표로서의 일이죠. 그런데 시민한테 와가지고 먼저 저한테 먼저 뭐 이렇게 야단을 친다는 게 정치 권력이 항상 위에 있어야 되나요? 네, 이렇게 상황이 이제 되니까 임명권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도 그 좀 난감한 상황일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 경선 공명 단 안팎에서 경기지사직 유지에 관해서 공격 또 비난을 많이 받아왔는데요. 의원직을 제외한 여야 모든 후보들이 현직을 모두 다 사퇴한 반면에 이재명 후보 홀로 지사직을 유지하면서까지 한 인사가 이 여권 내에서 최대 경쟁자인 이낙연 후보를 향해서 이 비난을 하고 있고 이 비난이 도를 넘어섰다는 당 지도부의 판단까지 나오면서 오히려 이재명 후보에게 부메랑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황교익 내정은 그 이재명 후보가 자기 사람은 반드시 챙긴다 이런 이미지를 위한 인사였다는 해석도 있는데요. 결국은 이재명 후보에게 독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전개됐습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현재 갈등 상황에서 이 지사가 이 황교익 씨를 임명할 수도 임명하지 않을 수도 없는 그야말로 진퇴양난 상황에 빠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명을 강행했다가는 이낙연 후보 측을 향한 비방 그리고 당내 갈등에 더 큰 불을 지피는데 결국 함께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고 임명을 철회한다면 보훈 인사, 낙하산 인사를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일단 경기도민을 포함한 국민 여론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인데요. 오늘 이재명 캠프 내부에서도 공개적으로 이 황교익 내정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임명권자인 이재명 후보가 곧 결단을 내리지 않겠느냐 하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도 공개 일정을 진행하면서 기자들로부터 이 황교익 논란에 대한 질문을 여러 차례 받았는데요. 답을 안 하고 싶다며 말을 아꼈고요. 대신 캠프 관계자들이 이재명 후보가 여러 고민을 하고 있고 캠프 안팎에서 여러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해 주었습니다. 이낙연 후보도 어제 오늘 황교익 내정자의 친일 프레임과 관련해 입장을 밝혀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았는데요. 어제까지는 관련 언급을 꺼렸는데 오늘은 캠프에 책임 있는 분이 친일 문제를 거론한 건 지나쳤다고 본다며 사과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아마도 이번 주말 이 황교익 씨를 내정한 이재명 후보의 고심은 깊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네네. 이낙연 후보가 이제 유감 표명은 이제 한 상황인데 황교익 씨가 이제 참석을 하겠다고 하는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에 이제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제 황교익 씨가 자진 철회, 그러니까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고 또 이재명 후보도 지명을 처리하지 않으면 인사청문회가 이제 진행이 되겠네요. 네, 우선 황교익 내정자에 대한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는 오늘 30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경기관광공사 측에서 이 서류 제출이 늦어지면서 이래저래 인사청문회 일정은 좀 늦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일단 경기도의회 차원의 인사청문위원단은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15명 청문위원 중에 14명이 민주당 소속, 나머지 1명은 비교섭단체인 민생당 소속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 1명도 없는 사실상 민주당 청문회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경기도의회는 민주당 의원들이 132명인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6명에 불과해 인사청문회가 이렇게 구성돼도 절차상 문제는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상의 민주당 청문회이기 때문에 자진 사퇴도 그만큼 또 뭐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에는 야권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녹취록 파문이 진실게임 공방으로 이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그 김종인 전 위원장 그 재등판론도 불거져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대선 주자 간 이 갈등으로 국민의힘 경선판은 좀 어수선한 분위기인데요. 당의 갈등을 수습할 어른이 없다며 오늘 공개적으로 김종인 재등판론이 불거졌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일원인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을 겨냥하며 한 말인데요. 인터뷰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갈등을 잘 조정하고 화합한다기보다는 이제 자신의 어떤 의사를 좀 더 많이 표현하는 그런 조금 상황이 과거 대표들과는 좀 다른 측면이 있어요. 어른을 모셔와서 좀 앉혀놓고 화통을 좀 듣더라도 그게 훨씬 낫겠구나. 그리고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다면 그만큼 우리 당이 좀 지리멸렬하다는 의미겠죠. 네.
그 전까지는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이 국민의힘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여러 차례 언급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떤 입장인가요? 네, 김종인 전 위원장은 이미 이런저런 인터뷰를 통해서 국민의힘 상황에 쓴소리를 내왔습니다. 이준석 대표에게는 당대표가 사소한 일에 크게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 또 쓸데없이 오해 살 수 있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말아라 이렇게 애둘러 왔고요. 며칠 전 윤석열 후보와 오찬을 하면서는 갈등에 대응하지 말고 참고 지내라는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갈등의 한 축인 이 선관위원장 임명과 관련해서는 이준석 대표가 왜 꼭 서병수 의원을 고집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며 이 실명까지 언급하면서 다른 인물을 찾으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결국 김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 밖에서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힘 모두에게 훈수 정치를 두고 있다 이런 평가가 많은데요. 그러나 김 전 위원장 오늘 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의 공개 발언과 행보에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말했는데요. 일단 자신은 몸담았던 곳에서 나오면 그곳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또 윤석열 후보를 만난 것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른바 정리 발언으로 촉발된 이 국민의힘 내부 갈등은 며칠 사이에 진정될 것으로 본다. 김 전 위원장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그 이슈 분석에서는 민주당 황교익 리스크 그리고 국민의힘 김종인 재등판론을 중심으로 분석해봤습니다. 장정현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하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8월 19일 사람들의 시선을 끈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출산 장려 폐지입니다. 대선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여야 각 후보들의 정책 공약 경쟁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하태경 의원이 발표한 인구 정책 관련 공약에 언론과 네티즌들의 이목이 집중됐는데요. 바로 지난 16년간 정부가 주력해온 출산 장려 정책을 폐기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해마다 출생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심각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출산 장려책 폐지라는 역발상을 들고 나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무조건 인구를 확대해야 한다는 20세기적 강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발상을 전환해야 합니다. 돈을 주면 아이를 낳을 것이란 환상부터 버려야 합니다. 돈을 줄 테니 아이를 낳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폭력입니다. 저는 출산 장려 정책을 폐기하고 인구가 줄어도 국민 모두가 더 행복한 나라로 인구 정책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돈을 줄 테니 아이를 낳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린 하 의원. 우리나라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2006년부터 270조 원의 재정을 쏟아 부었지만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실제로 가임 여성 1명당 평균 출생아 수를 가리키는 합계 출산율, 지난해 0.84명까지 떨어졌죠. 2018년 기준으로는 OECD 37개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 의원은 그 이유가 헛다리를 짚어서 벌어진 일이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저출생의 핵심 요인은 비혼과 비출산의 증가란 겁니다. 특히 1인 가구 급등세를 거론하면서 각자의 선택과 처지에 따라서 혼자 사는 분과 아이가 없는 분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조건 인구를 늘려야 한다는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면서 출산 장려책 폐지를 들고 나온 하 의원은 이와 함께 아동복지 예산 증대와 공공 베이비시터 대폭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지난 2005년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정과 함께 국가적 아젠다가 되온 출산 장려 정책. 하 의원의 발상의 전환이 과연 유권자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입니다. 대선 주자의 자녀들입니다. 민주당 대선 주자인 김두관 후보의 아들이 선거 캠프 건물에서 자원봉사를 하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 어제 전해졌었죠. 다행히 김 후보를 비롯해서 민주당의 대선 후보들 모두 음성으로 나왔지만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김 후보는 다음 달 1일까지 2주간 자가 격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 일로 대선 주자 자녀들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최근 가장 관심이 집중된 후보는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인 유승민 전 의원입니다.
지난 2016년 4월 총선 당시에 아버지와 함께 유세에 나서면서 수려한 외모로 화제가 됐던 유 전 의원의 딸 유담 씨. 그 덕에 국민 장인이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던 유 전 의원은 지난 1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딸 유담 씨의 최근 사진을 공개하고 자녀에 대한 언급을 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어떤 이야기였을까요? 본인이 하겠다면 감사합니다. 유담 이분동. 그거야말로 진짜 사람들은 내가 유담을 더 좋아하는 것이 이야기하는데 진짜 똑같이 좋아해요. 하나 아들도 있다고 딸이 더 유명해져가지고 지난 대선 때 내 아들인지 모르고 둘이 같이 서 있다가 언론에서 아들 보고 비키라고 그랬더니 본인이 하겠다면 정치를 하더라도 찬성하겠다 이렇게 밝힌 유 전 의원은 아들 역시 똑같이 좋아한다면서 대중에 알려지지 않은 아들에 대한 언급도 잊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후보도 어제 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아들만 둘이죠.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고. 취업은 아직 안 했고? 최근에 했습니다. 지금 5명 있는 회사 이런 데 다니고. 경기도에 어디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 아니 산하기관 어디 시험을 봤다. 근데 대기업이나 이런 데도 많이 넣었지 사실. 꽤 좋은 학교에 뭐 성적도 괜찮아. 근데 다 떨어지더라고요. 뭐 아빠 찬스, 가족 찬스 아예 기대도 안 하고. 제가 해줄 사람도 아니고. 아들이 경기도 산하기관 시험에도 떨어졌다고 공개한 이재명 후보. 아빠 찬스는 기대도 해줄 생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얼마 전에는 국민의힘 최재형 예비후보가 입양한 큰아들이 7월 말에 네덜란드로 유학을 떠나기 전에 아버지에게 전한 편지가 공개되면서 화제가 됐는데요. 큰아들은 아버지가 항상 자신의 방향키가 돼줬다면서 대한민국의 빛을 비춰달라는 당부를 전했다고 하죠. 앞으로 대선 경쟁이 더 뜨거워지면 자녀들의 선거 운동 참여도 본격화될 텐데요. 후보들의 대선 가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하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정치권의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성환용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볼 주제 최병묵 위원께서 발제해 오셨죠? 네, 요새 사실은 민주당은 본경선을 시작했고요. 국민의힘은 본경선이 아니라 경선 준비 단계인데 네. 양쪽에서 집안 싸움이 지금 한창입니다. 그래서 네. 그 내용을 한번 짚어보자 이렇게 제안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그 야권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내홍이 이준석 대 윤석열의 갈등에서 이준석 대 원희룡으로 이제 확전되는 이제 모양인데요. 그 녹음 파일을 공개하라는 원 후보 이제 요구에 이준석 대표는 참 딱하다. SNS에 간단하게 이제 답만하고 더 이상의 이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두 사람의 진실 공방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는 우선 이 사건은 뭐 진실 공방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준석 대표가 본인이 원희룡 전 지사와 지난 10일 동안에 통화했던 내용을 그 부분만 이제 녹취를 풀어서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 보면 그 내용은 문맥상 보면 저는 뭐 원희룡 전 제주지사의 그 해석이 명확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거 곧 정리될 겁니다. 지금 이 문장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앞뒤 문맥을 보면 앞에서도 지지율 얘기, 여론조사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뒤에도 원희룡 전 지사의 지지율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지율과 관련된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얘기한 윤석열 전 총장은 지지율이 떨어져서 곧 정리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저는 매우 합리적인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네. 진실 공방은 아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고요. 그런 점 때문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어제 사실은 6시까지 전문을 공개해달라는 원희룡 전 지사의 요구에 대해서 그냥 그 공개를 안 하고 넘어갔다. 공개하기가 좀 그 어색한 상황이 됐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이준석 대표가 원희룡 전 지사한테 완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가 이제 그제 저희 그 뉴스에 출연을 해가지고 그 부분은 윤석열 총장과 갈등을 봉합을 이야기한 거다라고 이제
해명을 했었거든요. 이제 뭐 본인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말이라는 게 하는 사람하고 듣는 사람이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또 이 생각했다 저 생각하고 말하면서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네. 중요한 건 지금 경선 국면이에요. 그래서 정상이라면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 지지도가 제일 높은 윤석열하고 뭐 홍준표하고 한판 붙었대더라 뭐 그러든가 윤석열하고 뭐 유승민, 원희룡 이런 사람들하고 싸운대더라 이렇게 뉴스가 돼야 되는데 이준석 대 윤석열, 이준석 대 누구죠? 원희룡 지금 네. 싸움이 이렇게 왜 항상 모든 뉴스에 당대표가 들어가는지 이제 뭔가 좀 이상하죠. 이게 정상이 아닙니다. 이제 듣는 국민들 입장에서도 좀 이제 짜증스럽게 시작하는 국면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만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두 사람은 바른정당 때서부터 이제 함께했던 정치적 이제 동지였는데 상당히 최근까지도 친밀했던 사이였던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이였는데 어떻게 대권 후보와 당 대표 간의 통화 직후에 언론에 공개 비토를 하는 그걸 이제 발설을 하는 이런 이게 상황까지 갔습니다. 원희룡 후보가 이준석 대표를 저격하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전 총장하고 이런저런 갈등을 일으키고 뭐 이제 페이스북 같은 데에서 뭐 계속 그 비판적인 어조를 유지하지 않았습니까? 네. 아마 그런 부분에 관해서 당내 후보들 간에도 많은 걱정이 있을 겁니다. 지금 뭐 송한영 기자 말씀하셨듯이 바로 아니 어떻게 당 대표가 당내에 있는 후보들하고 싸우느냐? 당내에서는 윤석열 후보랑 싸우고 당외에서는 안철수 대표랑 뭐 여러 가지 갈등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희룡 전 지사가 아마 그 10일 날 이제 이준석 대표하고 통화를 한 것으로. 근데 18분씩이나 통화를 했다고 하니까 네. 지금 공개된 부분은 정말 일부분이고 그 앞뒤에 많은 내용이 있는데 아마 그거는 원희룡 전 지사가 이런 상황에 대한 걱정, 조언 뭐 이런 걸 했을 거라고 저는 짐작이 돼요. 네. 그 와중에 나온 얘기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원희룡 전 지사로서는 아마 이런 식의 그 이준석 대표의 말을 듣고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야당 제1야당의 그 대표가 대선을 앞두고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그래서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마 저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당에 대한 충정, 이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일각에서 얘기하듯이 뭐 본인이 지지율이 워낙 뜨지 않으니까 뭐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랬다 하는 생각도 일부 있었겠죠. 그러나 저는 기본적으로는 당에 대한 충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측면도 좀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사실 다 이준석, 유승민, 원희룡, 바른정당에 같이 계셨던 분들이에요. 영화 타짜의 유명한 대사 여러 개 있는데 영원한 친구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다. 이 정치판이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과거에 같은 편이었는데 이준석 대표가 아무래도 유승민 전 의원을 편드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 같은 걸 원희룡 전 지사가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때문에 좀 감정적으로 좀 충돌이 있는 그런 배경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경준이 주최 토론회는 결국 취소가 됐고요. 당내 갈등이 지도부와 의원들로 이어지는 분위기인데요. 그제 최고위원회에서는 이 대표와 배현진 최고위원이 서로 경고를 주고받았다고 하고 어제 의총에서도 대표를 흔들면 안 된다, 또 대표가 분란이다 이렇게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 대표 리더십 계속 이대로 흔들릴까요? 예, 계속 흔들릴 것 같은데 이미 상당 부분 훼손된 것 같아요. 이게 뭐 그렇다고 이제 대표가 중간에 그만두는 것도 당 전체 피해가 너무 큰 것 같고요. 좀 어떤 집단적인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대선 주자들이 좀 뭐 대리인을 파견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좀 같이 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본래는 경선 끝나고 대선 후보가 선출되면 당무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당 대표 역할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좀 앞당겨야 될 것 같아요. 그 유력 주자들이 좀 뜻을 모아가지고 우리 이준석 대표만 믿다가는 안 되겠다. 좀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전공 개최를 위해서 우리가 힘을 모으자. 뭐 이런 약간 집단 지도 체제 비슷한 시스템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당 대표가 경고를 했는데 최고위원이 경고를 맞받아치는 이런 당내의 이런 그 전례가 그 정치권에서 있었습니까? 없었죠. 근데 이게 기본 원인을 따져야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배현진 최고위원으로서는 그날 최고위원회가 있는데 당대표가 나와서 그러니까 사고를 쳐놓은 당대표가 나와서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최고위원들한테 경고를 했단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최고위원들 입장에서는 아니 무슨 이런 상황이 다 있나.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네. 오히려 다른 최고위원들한테 경고를 날리니까 아마 못 참고 반격을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고요. 네. 자, 이 사태를 종결지을 수 있는 것 저는 뭐 이준석 대표가
지금과는 다른 언행을 하면은 금방 해결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앞으로도 이미 훼손된 리더십이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언행을 계속한다. 그러니까 뭐 그 여당과 싸우지 않고 오히려 당내 주자 내지는 안철수 대표와 싸우는 이런 양상을 계속 보이려고 한다면 그렇다면 당연히 이 리더십은 정착되기 자체가 어려울 것이고 당내로부터도 뭐 일부 이제 본인에 대한 지지가 있긴 하지만 아마 기본적으로는 다수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다. 저는 그래서 이준석 대표한테 달렸다. 네. 이준석 대표의 앞으로의 언행에 달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당내 갈등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관심이 모아지는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입니다. 오늘 광주 5.18 민주묘지 참배 후에 현 상황에 대해서 한마디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정당에서는 저런 일이 허구하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뭐 대수롭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로 취임한 이래 당의 변화를 가져오려고 애를 많이 쓰고 그런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다소 좀 무리가 한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잡음도 나고 있는 것 같은데 본인 스스로도 아마 이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다시 재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에서 잡음 이러한 것들이 곧 해소되지 않겠나 봐요. 김종인 전 위원장은 이제 뭐 대수롭지 않다. 이 상황은 이제 곧 해소될 것이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그저께 이제 17일에는 윤석열 후보와 이제 김 전 위원장이 또 만난 것으로 전해집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김 전 위원장의 재등판론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김 전 위원장의 발언과 행보 두 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최 의원님? 우선 저는 김 전 위원장의 발언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재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재조정. 그게 제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준석 대표가 지금까지 해온 여러 가지 언행을 바꾸고 진짜 내가 해야 할 일은 경선의 공정한 관리다. 라는 생각, 어떤 초심으로 돌아온다면 네. 이 문제는 아예 생기지도 않았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김종인 전 위원장의 발언대로 재조정한다면 이거는 그냥 대수롭지 않은 정도가 아니고 내일부터는 아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금과 같은 대표로서 내 권한을 최대한 행사하고 그다음에 또 오해받을 수 있는 행동? 이거는 내가 뭘 오해받을 일을 했느냐라는 식으로 나온다면 앞으로 아마 계속해서 문제가 오히려 확전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봅니다. 김 전 위원장의 재등판에 대해서 재등판은 아마 경선 국면에서 재등판하기는 쉽지 않을 거고요. 본선 국면에서 재등판할 가능성은 저는 아주 높다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국민의힘이 좀 비틀비틀거리니까 자꾸 김종인 전 위원장이 관심을 끄는 것 같은데 글쎄요. 좀 전직 당대표가 뭐라고 하는지 너무 관심을 갖는 것도 사실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윤석열 전 총장하고 밥 먹는 것도 그냥 정갑윤 전 의원이 밥 먹자고 해서 갔더니 윤석열 전 총장이 있더라. 나 별 얘기 안 했다. 그게 맞을 겁니다. 네. 거기다 이제 정갑윤 자리를 마련한 정갑윤 전 의원은 엄청난 얘기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건 사실 가능성이 별로 없고요. 광주에 가서 참배할 수 있는데 또 당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코멘트하는 게 또 한편에서 별로 적절해 보이지 않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윤석열 전 총장이 좀 무릎을 확 꿇고 좀 위원장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혹시 한다면 도와줄 수 있겠죠. 근데 윤석열 전 총장이 과연 그럴까요? 그럴 것 같지도 않고요.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일종의 이걸 또 러브콜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그렇게 러브콜을 해서 김종인 전 위원장이 등판하면 또 이번에도 김종인 매직이 작동할까요? 전 별로 그럴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너무 김종인 전 위원장에 대해서 좀 기대를 많이 하는 이런 거품도 좀 제거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또 다른 하야권은 성관위원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대표는 인사권이 대표에게 있다면서 의지를 계속 보이고 있는데요. 서병수 카드를 밀기에는 반대 의견이 많습니다. 어떤 카드가 또 나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서병수 카드는 이미 그리고 이제 경선 준비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장을 이제 이어서 하는 경우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서병수 지금 경선 준비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 여러 후보 캠프에서 중립성에 상당한 의문을 품게 만드는 그런 언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표가 뭐 의지가 있다고 할지라도 최고위원회에서 합의로 그 서병수 의원을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임명하는 건 아마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더군다나 김종인 전 위원장 같은 경우도 바꾸는 게 좋겠다 이렇게 조언을 했어요. 그렇다면 뭐 우리가 흔히 김종인 전 위원장을 이준석 대표의 멘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마 그 서병수 위원장을 계속 그 선거관리위원장으로 모시기가 쉽지가 않을 거다. 그러면 당내보다는 당외일 가능성이 더 많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어떤 뭐 특별히 생각나는 인사가 있습니까? 그거는 뭐 지금 없지만 뭐 네. 사실 뭐 전직 뭐 국회의장 출신들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전직 그 의원들 네. 또는 전직 그 당직자 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네. 의지의 문제입니다. 네네. 대안이 문제인데요. 과거에는 보면 이제 전직 국회의장들이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박관용 국회의장, 김수환 국회의장 이런 분들이 했는데 지금 김영호 전 국회의장이 계신데 이분은 지난번에 공천 심사를 하면서 당내에서 좀 비판을 받는 게 있고요. 정의화 국회의장이 계신데 이분은 지금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뭐 후견인처럼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분들이 경선관리위원장을 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당내에서 좀 약간 무취하면서 연세가 좀 많으신 분이 상징적인 존재로 경선 관리를 하고 사실상 각 대선 주자들이 합의에 의해서 경선 관리를 끌고 나가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뭐 황우여 정병국 카드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그 아까 최 의원 말씀하신 대로 당내에서 연세가 좀 많고 무색무취한 이런 전직 의원들이 네.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 여당 상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당도 마찬가지로 시끌시끌한데 난데없이 이제 관광공사 경기 관광공사 사장 내정된 황교익 씨 문제로 시끌시끌한 상황인데요. 이낙연 후보와 이제 거친 설전이 이어지면서 현재 지명 철회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30일 인사청문회에 출석을 하느냐 관심이 이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황 후보자 내정자의 지명 철회 가능성 두 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명 철회 가능성보다는 본인의 자진 사퇴의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아마 이재명 경기도지사로서는 지명 철회하면 또 그 또한 굉장한 부담이 될 거예요. 네. 어찌 보면 논란을 빚은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의 보온이다. 뭐 이렇게 얘기한 논란을 빚은 당사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철회하면 보온 인사라는 걸 사실상 인정하는 모양새가 돼서 이제 경선 투표를 앞두고서 아마 그 치명적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사실상의 지명 철회라도 아마 황교익 씨한테 자진 사퇴 쪽으로 유도를 할 가능성이 더 많다고 저는 보고요. 네. 근데 30일 인사청문회는 지금 너무 많이 남아 있어요. 근데 이 논란이 네. 뭐 이제 오늘 이낙연 후보가 뭐 이제 친일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사과를 했지만 그래서 약간 진정 국면으로 들어갔지만 그래도 황교익 씨가 약간 또 누그러진 모습을 보였더군요. 그리고서 뭐 거취를 좀 고민해 보겠다 이런 얘기를 고민해 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그 뭐 다음 주라는 것이 뭐 앞으로도 며칠 또 남아 있습니다. 주말 겸해서. 그래서 네. 아마 그때 자칫 잘못하면 확정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글쎄요. 뭐 저는 이제 황교익 씨가 본인의 거취를 거론을 한 점으로 보면 아마 내정 철회보다는 자진 사퇴의 가능성 그걸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대략 뭐 수습돼가는 것 같습니다. 이해찬 전 대표가 나서서 내가 당 원로로서 위로를 드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황교익 씨가 내 거취를 고민하겠다. 뭐 정리되는 수순으로 가는 거고요. 이 과정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좀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고 봐야 될 겁니다.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이 다음에 대통령이 돼서 정무직인 장관 인사를 할 때 막 민심이 들끓는데도 그걸 취소하지 않고 그냥 강행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부담이 생겨버린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현 경기지사가 답변을 제대로 안 했습니다. 행사장 갔다 나올 때 기자들이 세워놓고 이제 한마디 듣는 거를 기자들용어로 백브리핑이라고 하는데요. 그동안 한 번도 피한 적이 없는데 네. 오늘 처음으로 얘기 안 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본인도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음 주까지 제대로 잘 정리를 해야
그나마 이재명 경기지사가 좀 피해를 좀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여담을 하나 뭐 말씀드리면 어제 그 장성철 저희 수요일에 참여하는 그 정치 평론가는 이 사안을 두고서 이재명 후보는 나는 내 사람을 철저히 챙긴다라는 사인을 보낸 것이다. 뭐 그렇게도 해석을 또 하더군요. 예, 뭐 그렇게 해서 얻는 이득이 클까요? 아니면 저 사람이 다음에 대통령 되면은 장관인자 자기 마음대로 하겠구나, 독선적이구나 이렇게 해서 입는 손해가 더 클까요? 어느 쪽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네, 뭐 그렇죠. 아니 그게 사실은 그 자기가 지명한 사람이 그러니까 내 사람을 챙겨서 그 사람이 별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그게 최선이죠. 그러면 국민들한테 저 사람은 자기 사람도 챙기면서 또 주변 사람들이 별 문제 없이 그 뭐 능력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을 주변에 많이 쓰는구나 이럴 텐데 지금 황교익 씨가 보여준 이낙연 후보의 뭐 정치 생명을 끊는 데 집중하겠다 같은 발언은요. 네. 정말 아무리 정치판에서 서로 뭐 싸우고 공격을 하더라도 나올 수 없는 발언이거든요. 뭐 황교익 씨가 이낙연 후보의 정치 생명을 끊을 방법도 없고 그다음에 그런 과격한 표현은 이 정치 여의도 정치 세계에서도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 경우로 본다면 황교익 씨의 그런 거친 입이 이재명 지사의 부담, 정치적 부담으로 다가온다고요.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이재명 지사가 본인이 빨리 나서서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이 그 어떤 데미지, 손해 이거는 오로지 이재명 지사가 감당을 해야 될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네, 민주당의 대선 경선 흥행도 빨간불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김두관 후보 아들의 코로나 확진 판정으로 줄줄이 일정이 취소되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흥행이 안 되는 이유 뭐라고 보시고 앞으로 비대면으로 전국 순회 경선이 치러질 경우에 앞으로 어떻게 전망이 될지 또 말씀해 주시죠. 저는 흥행이 안 되는 기본적인 요인은 사실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너무 앞서 나간다. 뭐 이런 겁니다. 일종의 대세론이라고 할 정도로 중간에 이낙연 후보의 뭐 좀 이렇게 상승 국면이 있었어요. 근데 그 상승 국면이 다시 좀 가라앉으면서 역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로 그냥 확정되는 것 아니냐 이런 예상들이 바깥에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요새 여론조사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네. 근데 거기에서 여전히 이재명 지사의 그 확고한 우위가 유지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많은 유권자들이 민주당 경선은 대충 끝났네? 라는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어떤 카드, 어떤 이벤트를 하더라도 이미 결론을 많은 유권자가 예상을 하고 있다면 흥행에 성공할 요소는 없는 거죠. 그렇게 봅니다. 네. 4차 토론회가 시청률이 1%라고 나왔네요. 예, 뭐 이재명 지사가 많이 앞서가니까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런데 이제 코로나 비대면이 그건 별 영향이 없을 겁니다. 이게 이준석 대표 선출된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도 코로나가 한참 기승을 부렸는데 굉장히 그 국민 관심을 끌었어요. 또 만약에 그 여당의 후보 선출 전당대회가 별로 코로나 때문에 흥행에 실패한다 그러면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민주당에서 이 일정 자체를 통째로 일주일 정도 연기하는 방안을 지금 토론 중이에요. 그래서 아직 공식 발표는 안 했는데 일단 김두관 후보 쪽 사정에 대해서 이거 뭐 남의 얘기가 아닌 것 같다. 우리 각자 좀 이해를 해주자 이런 식으로 좀 의사를 급속히 모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선 일정을 일주일 정도 연기하자. 그렇습니다. 최종 발표는 그대로 두되 그 중간의 일정들을 좀 압축해서 좀 늦추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두 분의 한 줄 논평 들어보겠습니다. 최 의원님 먼저 들어볼까요? 네, 그동안에 사실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 갈등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저는 자연스러운 경선 과정이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해왔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 이낙연 후보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간에 벌어지고 있는 무슨 친일 논란 같은 것들은 정말 이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경선 양상이라고 보기에는 많이 벗어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저는 오늘 한 줄 논평은 경선 탈선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네, 경선 탈선. 네, 저도 비슷한 취지로 한 줄 논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러네요. 이 대선 후보 경선이라는 게 뭐 원래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2007년 한나라당 경선 생각하시면 쉬운 겁니다. 다 좋아요. 아주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내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고 가겠다 이렇게 좀 비전과 정책, 노선을 가지고 세게 경쟁을 해야 됩니다. 2007년에 그랬어요. 이명박 후보가 되면 실용 보수, 개혁 보수로 가겠구나. 박근혜 후보가 되면 뭔가 좀 약간 오른쪽일지는 몰라도 좀 정통성 있는 보수로 가겠구나. 이런 식의 가치 충돌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야 다 지금 그런 장면 벌어지고 있지 않아요.
이 정치부 기자로서 굉장히 저도 좀 부끄럽게 생각하고요. 여야 공이 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줄 논평, 제발 좀 멋지게 싸워달라라고 하겠습니다. 경선 탈선과 제발 좀 멋지게 싸워달라 두 분의 한 줄 논평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 기자에서는 여야의 내홍과 갈등 상황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성환용 한겨레신문 선임 기자, 최병목 전 TV조선 해설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재 동해안과 제주 지역에 굵은 빗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일 새벽까지 최고 150mm 이상 많은 비가 더 내리겠고요. 그 밖에 내륙 지역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